2007년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는데, 야 망치년아 무슨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는 다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다 이러면서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꼴보기 싫어갖고 방송을 11월에 접었잖아. 이명박 대통령 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야 그런데 2008년 되니까 난리가 났더만. 민주주의 그러면서 2008년에 그 국민들이 이명박을 보고 급속도로 그 변한 거야. 내가 2007년 11월에 방송을 접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 그래, 이명박이 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겠지. 역시 딱 예언 그대로 이명박이 당선되고 5년 만에 국민들이 민주투사로 돌변했어. 그 다음에 박근혜가 딱 당선될 것 같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박근혜가 돼야 박정희의 허상이 깨진다. 응? 박근혜가 되면 박정희의 허상이 깨지고 박근혜의 거품 꺼진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박근혜 실체를 보게 될 거다. 그게 우리 민족에게는 큰 재산이 될 거다. 역시 자 지금 1년 반 만에 대단하죠. 네. 불길한 예언 말고는 없을까? 뭐 내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된 것도 많어. 뭐 민주주의의 중요한 점을 알게 될 거다, 민주주의를 모두 외치게 될 거다, 외치고 있잖아. 또 이 박근혜가 되면 박근혜의 무능을 깨닫고 국민들이 이 진정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가치를 알게 될 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막 이번에 선거 결과 보고 실망했어요. 이 나라는 이만큼 당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어쩌고 저쩌고. 야, 나는 92년도에 어땠겠냐. 92년도에 김영삼 당선되는데 노태우 정권의 혼란기를 거쳐서 그 김영삼이가 92년도에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면서 그때 내가 접었잖아. 나는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시는 5초도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민족은 철저히 당해봐야 돼. 그리고 사고가 어찌나 나든지. 내가 그래서 그 뒤로 쭉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나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6년이야. 26년을 살아봤는데 26년 동안 이렇게 민주주의를 쭉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죠? 그래도 전진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래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어. 지금 정권의 수준은 퇴보한 게 맞습니다.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확실히 후퇴한 게 맞아요. 그러나 국민의 수준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더 발전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 정권의 수준이, 여러분, 정부가 국가 아니에요. 정부 이퀄 국가 아닙니다. 정권이 곧 국가냐?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위대한 국민이 답을 알면, 여러분, 제가요 2007년에 투표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중요하다, 그때 개무시들 했어요. 나한테 쌍욕을 했어, 사람들이. 그래갖고 2007년 선거 봐봐. 2007년하고 2008년 그 투표율 봐봐요. 40%대예요. 40%, 50%대야. 그런데 2009년, 10년 되니까 배교기 불여 1표. 그 다음에 내가 2009년부터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때 나한테 쌍욕했어. 2008년에 그 시위보다 중요한 게 투표다. 그때 나한테 무슨 정치꾼 마누라라는 둥 얼마나 욕을 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2009년 되니까 배교기 불여 1표. 그러면서 투표하기. 근데 2009년에 투표를 하면 뭐하냐. 아무한테나 하는데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당선될 만한,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선될 만한 사람들이 표를 몰아줘야 그게 이기는 투표다. 나더러 민주당 빠순이년이라고 쌍욕을 다 했어요, 2009년에. 2010년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후보 단일화 안 하는 놈 매국노 막 이러고 있더만. 2010년에 내가 이렇게 야당이 따로따로 분열되어 있으면 결론은 힘을 못 모은다. 그러니 우리가 거대한 하나의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그건 아직까지 안 됐어. 그거는 이 통합진보당이 너무 세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발언권 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치분의 야권 통합론은 결론은 거절당했지만 2012년 거치면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볼 땐 그래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 통진당 효과였다. 그러니까 뭐 승리적으로 볼 때 뭐 박원순, 안희정 효과로 됐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 이번에 이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굉장히 존재감이 없잖아. 그 이유가 뭐야? 결국 통합진보당이 2011년 나의 조언을 따랐어야 됐어. 2011년에 내 조언을 따라서 그때 그 통합진보당을 만들지 않고 민주세력 다 같이 힘을 모았더라면, 그랬다라면 통진당이 그 꼬라지로 망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통합진보당 만들어서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정희가 다쳤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통합진보당 만들면 그 국민참여당 쪽 사람들한테 당신네 조직 개박살날 거다. 그리고 이정희가 첫 번째 희생자 될 거다. 2011년에 내가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통진당 만들어서 결국 이정희 출마도 못하고 2012년 5월에 폭력사태 나면서 박살났잖아. 그때 내가 5월달에 뭐라 그랬냐. 통합진보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이석기 제명해라. 그 방송 기억나요? 내가 그때 통합진보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이석기 제명하는 거라 그랬어. 이석기를 제명하고, 안 그러면 이석기를 품고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할 때 통합진보당이 결정타를 맞게 될 거다. 그대로 됐잖아. 어? 난 이석기를 싫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싫은 것보다 중요한 건 이석기를 제명해야 된다. 이석기를 데리고 나가면, 계속 품고 가면 통진당이 치명상을 입는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이번 선거 때 통합진보당 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밝힐 수 있었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어? 들어주지 않았잖아. 나는 이 소위 진보 세력, 진보 세력에 스타가 많아. 근데 이 진보 세력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뭐냐? 민주당의 김한길, 안철수 같은 들떨어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새로운 스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불만 때문에 민주당하고 따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 세력들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표가 진보 세력에게 오냐? 안 가요. 진보 정당에게 가지 않아. 왜? 어차피 진보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표는 10%다. 이게 역사적 계산이야. 그러니까 유권자가 진보 정당을 안 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민주당이 따로 나가면 20%야. 20에서 20%. 근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치면 40%가 돼. 놀라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율 22%, 그 다음에 진보 세력 다 모이면 10%야. 합치면 32%잖아. 근데 둘이 딱 합치잖아요? 둘이 힘을 모으면 4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 항상 그랬어. 그런데 매번 이렇게 당을 따로 떨어뜨려 놓잖아. 그러면 당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언제 정리해야 되냐? 선거 전에 정리해야 돼요. 내가 그때도 2012년에도 뭐라 그랬냐? 2011년에 내가 일정표까지 얘기했어. 기억나시는 분? 9월 달에 야권 통합하고, 그리고 12월 안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 단일화된 후보가 2012년 1월부터 선거운동한다. 기억나죠? 그렇게 했다면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말 존나 안 듣고 3월 17일까지 경선하고 자빠졌다가 과반수 못 얻은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는 이것도 경험이라고 봐요. 사실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깨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예언한 대로 깨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기고만장하게 따로 간다, 독자 노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나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 김한길이 당대표 되는 순간 민주당 망한다. 내가 뭐라냐,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사라진다. 어떻게 됐어? 사라졌죠? 김한길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 사라질 거다. 사라졌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당, 이상한 정당. 예.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김한길이 대표되면 민주당은 사라질 거다. 그런데 그때 김한길이를 막 손학규랑 막 밀어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야당에는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보수하고 진보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서 내가 할 얘기가 하나 또 남아있는데, 민주당더러 진보정당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누구야? 바보야. 무식한 거야.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니에요. 민주당은 중도개혁 혹은 중도보수를 노선으로 해. 민주당 핵심은 중도보수가 절반이야. 그리고 중도개혁이 절반이고. 그래서 민주당은요, 중도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당이야. 진보정당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들은 진보 좌파라고 그러는 건 누구야? 무식한 종박이들. 무식한 종박이들이 그렇게 뻥까고 앉아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김진표 보수예요. 민주당 김진표 보수입니다. 손학규 보수지요. 정세균도 보수예요. 근데 이 보수이면서도 개혁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보수야. 그게 민주당의 성향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좌파 정당, 진보 정당, 그거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이번에 이 선거 경과를 보고, 뭐라 그러나, 한겨레나 이런 사람들이 두 색깔만 남았다. 단 두 색깔만 남아서 이 진보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봐. 진보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진보 정치의 목적. 진보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진보 정당의 목적이 뭐야? 새누리당의 압승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보 정당의 목적은 진보 정책이 정책으로 실용되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러면 진보 정당이 힘을 가져야 돼. 그런데 진보 정당의 자체적인 노력 하다가 이번에 봤잖아.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게 뭡니까? 진보 세력과 민주당은 합쳐야 된다. 진보 세력과 민주당이 합쳐야 된다. 민주당 지지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합쳐야 된다. 그래서 진보 세력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민주당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개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언제나 똑같이 나는 외쳐왔어. 과연 이 말을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매번 선거 때마다 2012년까지지. 제3당으로 계속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3당 이슈가 떠오르지 않았어. 난 이것도 큰 변화라고 봐. 나는 이것도 큰 변화라고 봐요. 매번 새로운 대한정당을 얘기했는데, 그 대한정당 결과 어떻게 됐어? 번번이 새누리가 돼. 왜?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라서? 소선거구 제도라서. 소선거구 제도에서는요, 정당이 많으면 누구에게 유리해? 1등 당에게만 유리하는 거야. 그게 새누리당이, 여러분, 어저께. 내가 틀림없이 지난번에 박근혜 만세했던 놈이라고 내 기억나는 아이디인데, 그렇게 안철수 욕하지 말라는 거야. 왜? 박근혜 만세, 새누리 만세를 외쳤던 놈이, 새누리 포레버 박근혜 만세 외쳤던 놈이 안철수 비판하지 말래. 왜 그러는 거야? 왜? 어제 그런 거 보신 분. 안철수는 누구의? 저쪽 애들한테는 일종의 보험이야. 나중에 자기로 다니라라고 고집 피우는 캐릭터. 필요한 거지. 민주세력에 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후보 단위로 하면 자기로 다니라라 하면서 꼬장 부릴 수 있는 캐릭터로 키우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어. 나 안철수 당 아니야. 나 안철수 편 아니야. 난 안철수 김한길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본 사람이야. 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정치의 지읒자도 몰라. 안철수가 국회의원 돼서 법안 뭘 만들었대? 안철수가 새 정치하겠다고 얘기한 게 뭐야?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 숫자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야. 안철수는 정치의 지읒자도 지금 모른다니까? 정치를 모르니까 새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니야. 적을 알아야 이기지.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서 무슨 이길 생각을 해. 안철수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당이나 야당이 똑같지 않나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이름 대봐. 10명도 못 돼.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할 거라고 외친 애들한테 그래? 그럼 여당에 가장 문제 있는 의원 10명, 야당에 가장 문제 있는 10명 대봐. 못 돼. 어느 의원이 어느 당인지도 몰라. 무슨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정치인 잘 모르지만 안철수를 지지한대. 그러니까 문제야. 모르면서 지지한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알면서 지지를 해야지. 알면서. 모든 정치인은요. 예. 모든 정치인은 장기판의 말이에요. 모든 정치인은 장기판의 말이야. 나한테는 문재인도 말이야. 문재인도 뭐 안희정도 박원순도 이인영도 전부 다 장기판의 말이야. 내가 필요하면서. 그런데 필요 없으면 나는 과감히 버릴 거야. 나는 어떤 의원이 욕먹는다. 방어 안 해줘. 날려. 어떤 놈이 잘못해서 어떤 정치인이 잘못해서 비판받으면 비판받는 게 맞지. 버려. 그런 거 방어하느라고 전체적인 역량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승리를 위해서 가는데 잘못된 놈이 들어와 있어. 그럼 난 잘라야 된다고 봐요. 난 송영길 떨어진 거 진짜 훌륭한 결과라고 봐. 나는 김한길 안철수가요. 계속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민주연합 당대표라면 난 세월호 개판 날 거라고 봐. 난 이 세월호 이 유가족들이요. 민주연합 쳐들어가서 김한길 안철수 사퇴하라고 해야 돼. 걔네 뭐 했어? 김한길 안철수가 뭐 했냐고. 세월호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뭐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김한길 안철수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도리어 김한길이가 작년에 국정원 범죄 다 밝혀졌는데 그거 다 덮어줬어. 세월호도 덮을 거예요. 김한길도 덩달아 가고 있잖아. 안철수는 김한길이 있어야 자기 대권 후보 만들어줄 줄 알고 둘이 공동운명체잖아. 김한길 안철수가 민주연합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 세월호 곧 묻힙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묻혀요. 결정들 하셔야 돼요. 세월호 진상규명 못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체제로는요. 절대 세월호 진상규명 못해요. 안 해요. 걔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김한길이나 안철수나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월호의 진상규명, 이명박 박근혜 처벌하라. 아니 안철수가 이명박이랑 같이 회의했던 사람 아니야. 국가 머시기 무슨 자문회의 이명박 자문위원이었어 안철수가. 그랬던 안철수가 어떻게 이명박을 잡아놓겠어. 김한길 안철수는 절대 세월호 문제 해결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치인에 대해서요. 여러분 무조건 지지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랑은 할 수 있어. 무조건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 가령 문재인 지지자들이 무조건 문재인이 대통령 돼야 된다. 박원순 지지자들이 무조건 박원순이 대통령 돼야 된다. 안희정 지지자들이 무조건 안희정이 지지자 돼야 된다. 대통령 돼야 된다. 그건 난 잘못이라고 봐. 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문재인인지 박원순인지 안희정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 유리하냐. 그걸 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역할이 달라져야 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나는 민주주의자라고 봐요. 무조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나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벌써 막 어느 후보 막 선거운동 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지금은요. 누구든지 잘한 놈이 편들어 줄 거다. 그래야 돼. 나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놀랄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나는 필요하면 새누리당 지지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들떨어진 짓하고 김한길 안철수로 간다면 나는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왜?
더 먼저 개혁하고 더 먼저 혁신하려고 하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나는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느 정당도 정한 거 없어. 어느 후보도 정한 후보 없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라. 무한 경쟁으로 그들을 경쟁시켜야 돼. 그래야 더 노력해요. 안 그러면 송영길처럼 당연히 지가 될 줄 알고 낙마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요, 더 가열차게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쟁을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송영길 꼴나. 그러니 특정 후보 편 가르고 특정 후보로 이렇게 지지 세력이 줄 서가지고 막 싸우고, 난 그건 옳지 않다고 봐. 내가 지금 안철수를 디립다 까도 안철수가 어느 날 세월호 문제로 해서 박근혜랑 맞짱 뜨고 새누리당 막 당사로 막 쳐들어가고 정말 열심히 싸운다면 난 다음에 안철수 지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정해놓고 무조건 충성하지 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장기판의 말이야. 조를 죽이고, 아니 뭐 정말 좋은 뭐나 포나 상을 가지고 희생을 시키는 것 같았지만 졸로 쟤네 장군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판의 말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용도. 그 멍군이 장군 멍군, 졸도 멍군 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바라볼 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지지해주고 열심히 안 하면 자르고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나는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안 할 거잖아? 9년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누가 괜찮은 정치인인가, 정치인을 보는 눈, 이걸 키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이 화려한 사람은요, 내공이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본 정치인들 중에 말이 화려한 정치인 치고, 말 잘하는 정치인 치고 정말 바탕이 튼실한 사람을 못 봤어. 문재인 말 잘 못해. 박원순 말 잘 못해. 김근태 말 잘 못해. 말 잘하는 정치인 중에 정말 내공 있었던 거는 내가 볼 때 김대중 노무현밖에 없었어. 말 잘하고 내공 있었던 건 김대중 노무현밖에 없었어. 노무현도 김대중보다 내공이 딸렸어요. 김대중보다 말을 잘했어, 노무현이. 여러분, 바닥이 튼실한 정치인은요,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여튼 뭐 마이크만 있으면 존나 뛰어간 사람들이 있어. 마이크만 보면 환장해.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실수하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지해주면 안 돼. 왜? 가장 결정적일 때 사고 칠 사람들이야. 가장 결정적일 때 사고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화려하고 마이크만 보면 환장하고 아무데 나가서 떠들고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들 지지해주면 안 돼요. 또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정치인을 볼 때 또 실수하는 게 뭐냐, 노무현만 팔면 무조건 지지해주는 거. 옛날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뭐 이랬다, 뭐 노무현이랑 뭐 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노무현 정부 막판에 명함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랬다라는 명함 가지려고요, 발악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정말 내용적으로 문제인 사람 많아요. 그러니 노무현 정부에서 이랬다, 이걸로 우리 사람이다, 민주주의자다 착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반기문이 민주주의자라고, 노무현 때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막 노무현의 남자 웃기고 있네. 반기문 노무현 남자 아니야. 민주주의자도 아니야. 반기문은 친미주의자야. 숙미주의자지. 미국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그 2008년에 촛불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문제점 있다. 미국산 쇠고기 기준이 바뀌었어. 원래 쓰레기로 버리고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분류됐던 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대목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때 반기문이 왔어. 그때 국민들이 전부 다 데모하고 있었어. 그때 반기문이 뭐 했는 줄 알아? 이명박더러? 저기 추가 파병하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갔어.
미국산 소고기 문제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반기문이야. 반기문이 무슨 민주주의자야. 무슨 노무현의 남자야. 웃기지 말라래. 또 하나가 김장수였잖아. 김장수가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노무현의 남자 김장수는 꼿꼿했고 꼿꼿장수. 지랄들 하네. 왜 그 당시에요? 노무현 정부 때 외교, 재정, 국방 이거는 새누리가 반대 안 할 사람한테 준 거야. 노무현이 맨 처음에 딱 집권하자마자 뭐 얘기했어? 그 연립정부를 하겠다. 그때 뭐라 했더라? 하여튼 한나라당에게 나눠주겠다. 권력을 분산해서 연립정부 맞지? 연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한나라당의 몫을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재정, 외교, 국방 이거는 너희들이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네가 맡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 그 다음에 외교, 국방 여기서 계속 사고가 났던 거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라든가 여성가족이라든가 이런 쪽은 민주주의자들한테 주고 재정, 외교, 국방 그거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사람한테 줬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던 거지. 응? 지금 여러분 오늘 아까 카톡으로 오늘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된다고 올해 고시만 그때 축구 대표팀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그거 봤어?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잠시 후 가나 최종 모의고사 가나를 꺾고 월드컵 가나요? 막 이러면서 설레발 치더라고. 그러더니만 시작한 지 20분이가 됐는데 0대2 나중에 0대4로 깨졌더만. 0대4로 깨진 다음에 네티즌들이 곧 대통령 담화가 있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을 고시리 끝에 해체하기로 한다는 와 정말 대단한 네티즌이야. 이 월드컵이 만약에 그 시차가 6시간만 나도 월드컵의 시차가 6시간만 나도 또 지금 우리 팀이 지금 대한민국 팀이 그 홍명보의 국가대표팀이 지난번 팀의 절반만 돼도 이번 그 7월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월드컵 전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만 월드컵으로 묻히면 어떻게 해요? 12시간 차이나. 12시간. 월드컵 보면 다음날 생계 유지가 안 돼. 해체는 무슨 해체야. 그냥 네티즌들이 합성해서 만든 거지. 그 축구 대표 왜 박근혜가 뻑하면 해체했잖아. 세월호 때문에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관도 해체하고 뻑하면 해체하니까 축구 졌다고 축구 대표팀 해체한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합성을 해서 박근혜가 뻑하면 해체한다는 걸 풍자한 거예요. 아, 나 진짜. 축구 대표팀 해체하냐고 묻는 거 봐라. 아,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좀 자세한 설명 안 해서 내 잘못이야. 풍자한 거야, 풍자. 박근혜가 뻑하면 해체한다고. 예, 좌우지간. 근데 이번에는요, 나는 이 홍명보 감독이 애국하고 있다고 봐. 홍명보 감독이 팀을 딱 짰을 때, 이 축구 전문가들의 분노를 보면서, 애국하는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환호성을 질렀던 건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12시간 차이나. 12시간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차이 나버리면 안 봐요. 아니 그 효과가 안 나와. 왜냐? 낮밤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물론 보는 사람 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과거 뉴스야. 어제 결정이기 때문에 어제 이미 승패를 알고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타오를 수가 없어. 월드컵 마케팅?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 거기다가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월드컵 때 이번에 그 경기 때문에 이슈는 없고 도리어 붕괴 사고라든가 지금 브라질의 그 월드컵 경기장들이 최종 그 마무리가 안 된
불안전한 그 경기장들이 지금 되게 많아. 완성된 경기장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돼. 다 못 짓고 지금 경기가 내일 모레 시작이 돼. 그래서 지금 붕괴 사고나 파업이나, 그 다음 사진 봤어? 원주민이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원주민의 그 옛날 그 과거의 무기, 굉장히 긴 화살을 누워가지고 화살로 막 땡기고 있는 거 봤어? 와, 그거 화살 맞으면 한 방에 10명 죽겠더만. 월드컵 반대 시위하느라고 원주민이 딱 축구 경기장 옆에 누워가지고 쫙 땡기고 있는데 몇 명 죽겠더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월드컵은 경기 갖고는 내가 볼 땐 관심 못 끌고 붕괴 사고나 아니면 무슨 파업이나, 지금 월드컵 파업하는 거 봤어? 월드컵 반대 시위? 무시무시해 지금 분위기가. 사건 사고 뭐 이런 걸로는 뉴스를 도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축구 경기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 월드컵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김무성 무혐의, 예,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잠깐만 뉴스를 보고 갑시다. 김무성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 소방관 이야기. 어저께 그 손석희 뉴스 인터뷰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면서요? 예. 우리 아이 채소 과일 잘 먹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함께 짜면 어떤 채소? 이놈의 광고를 또. 광화문 1인 시위 첫날인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인 시위에 나섰던 군산 소방서 소속 고진영 소방관을 잠깐 좀 연결해서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소방관은 16년 동안 소방직에 몸담아 왔고요. 소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고진영 소방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비번이신 모양입니다. 예. 예. 소방방재청이 이제 해체되면서 국가안전처에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것도 이번 시위의 이유에 들어갈까요? 물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왜,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이 갑자기 해체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말씀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이 처음에 개청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 서명, 112만 명 국민 서명에 의해서 개청이 된 국가기관입니다. 예.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소방관의 염원도 있고 국민의 염원도 의해서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그렇게 염원이 담겨져 있는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예. 해체하면서 또다시 소방 공무원들의 최고 계급인 소방총장을, 차관급인 예. 소방총장을 1급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현장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많은 순직 공무원들이 발생한 거에 대한 국가의 대가가 이런 것이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지요. 예.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올려달라고 이런 시위를 하셨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현재 소방방재청이 해체된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국가의 홀대로서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직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소방방재청을 해체해서 국가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소방총장이 1등급 강등돼서 거기에 대한 분노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세월호 참사를 보고 우리의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도 분명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지금 국가에 얘기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다시 또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피켓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 빈부격차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소방 공무원들은 대부분 99%가 지방직에 속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 그 모든 부분을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뭐 예. 국가가 1.7% 정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예.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차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잘 사는 자치단체에서는 소방 그렇죠.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예. 그렇지 않은 데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119 지역대에서 98년도 펌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차량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정도 기간이 지난 것이죠. 예. 실제 운행을 해보면 과연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정상적으로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걱정을 안고 또 제 스스로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현장에 예.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주민들의 사정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모자라겠죠. 예. 근데 여기에 이른바 안전을 위한 그런 지원도 모자라다면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안전에 있어서도 차등적으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방염 내열이 필수인 소방관 장갑 대신에 농어업용 고무장갑을 사용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급해서 받고 있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받은 물품입니다. 그걸 누가 지급을 해줍니까? 고무장갑을? 서에서 지급을 해주죠. 서에서요? 예.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 소방 공무원의 안전 장갑이라고 나온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이 아니라 예. 불과 그것이 지급된 시기도 2, 3년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 전에는 소방관이 찔 수 있는 안전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전부 그냥 일반 가게 철물점에서 사는 비닐로 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사용했죠. 아니 근데 소방관들이 어떻게 농업용 고무장갑을 끼고 불을 끌어갑니까? 그 맞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갑 같은 것은 1년에 2번, 3번 기간이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 전혀 없고, 예. 그 다음에 또 장갑이라는 것이 사용 횟수에 따라서 빨리 헤어질 수도 있고, 예.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그거를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예. 좀 나아지리라는 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하면 항상 재난 컨트롤만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예. 그것은 그냥 자리 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나 마찬가지시죠. 예. 현장을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재난 장소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모든 소방 공무원들이 지방직화가 다 돼 있는데 예. 진짜 중요한 부분은 현장인데 현장을 대응하는 소방 공무원들인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혀 개선하지 않고 예. 위에 재난 컨트롤만 바꾼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알겠습니다. 하긴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원래 하나도 없다가 예. 보도가 나오니까 급하게 한 사람을 섭외해서 넣었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예. 진짜. 예,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안전행정부 쪽의 얘기도 좀 가능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방직 공무원들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전북 군산소방서 소속 고진영 소방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한판 신나게 벌려보자. 자,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 예. 우리나라의 예산이 300조예요. 예.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이고 그 300조 예산의 약 10%가 국방비로 쓰입니다. 국방비면 그러니까 330조가 예산이고 30조 원 정도가 국방비예요. 그런데 그 30조 원의 국방비 중에 약 16조 원 정도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그 미국산 무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요. 이게 북한하고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들어온 십몇 조 원을 들인 무기들은 과연 북한용이냐? 북한용이 아니에요. 그거 알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십몇 조 원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무기들은요, 이게 북한용이 아니야. 왜냐? 북한의 무기는 재래식,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그냥 그 대포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미국산 무기들은 어느 용이냐? 그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요격해서 발사하는 용. 중간에 떨어뜨리는 용.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예요. 우리는 그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구입하고 비축하고 그런 무기들을 관리하는 비용. 그게 요즘에는 굉장히 최첨단 무기라서요. 유지 관리비가 몇 조 원이 든다는 거야.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청와대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그 비서실과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야. 근데 이 고위공직자들, 지금 청와대 자기 역할 합니까? 안 하죠. 이명박이요, 작은 정부를 외쳤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 공무원 중에 돈을 많이 먹는 게 누구냐? 고위공직자들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고위공직자를요 1.5배 늘렸어요. 청와대 자기 자문기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청와대 관련 고위공직 센터 직원들을 1.5배 늘렸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내가 볼 때 그 돈만 아껴도 청와대에서 쓸데없이 그 돈 까먹는 새끼들 그 월급만 아껴도 대한민국 모든 소방대원에게 매달 장갑은 지급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방어용으로 쓰는 게 아닌 비싼 미국 무기를 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 소방 안전시설이 완성될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요,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엄청난 고비용, 가장 낮은 효율,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는 게 국방비야. 국가 예산의 10%가 그렇게 운영돼. 그리고 이 소위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낭비되는 예산이 뭐냐? 건설교통 예산이에요. 건설교통 예산. 여러분 경상도 지역에 가보면 도로를 맨날 새로 만들어. 가보면 별로 차가 안 다니는데 특히 포항 근처 엄청나게 많은 고가도로 만들고 그 고가도로의 아스팔트는 전부 다 시커매. 왜 시커매냐? 계속 새로 깔아서. 왜 그러냐? 국가 토목 건설 예산을요, 경상도가 집중적으로 가져가.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토목 건설 예산을 가져가서 뭘 만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뭔가 쟤네가 일을 하고 있는 거라 본다고 토목 건설로 계속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토목 건설 예산들은 국가에서 받은 만큼 전부 투입될까요? 응? 전부 투입될까요? 도대체 왜 토목 건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왜? 이게 보통 뭐 경상도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토목 건설 예산만은 반드시 집행하는 지자체가 있어. 왜 그러냐? 이런 건설업자들한테 후원 받는 사람들이 이게 선거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토목 건설업자들이 정치인한테 막강한 후원을 하는 거야. 그 후원금을 갚는 게 바로 공사로 갚아주는 거야. 공사를 진행하는 거야. 다른 걸 안 해도 꼭 토목 건설은 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해서 그 후원금 받은 거 갚아주는 거야. 그러느라고 우리나라에 낭비된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또 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 없이 시작돼갖고 낭비되는 예산들. 하다못해 이명박 정부에서 42조 원을 4대강으로 썼다 그랬잖아. 이명박이 쓴 42조 원. 그 중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보건설을 하는데, 일종의 댐이야. 보건설 하는데 그댐 하나에 2조 원을 받아갔어. 그러면서 2조 원을 받아가면서 뭐라 그랬냐? 5,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2,000대의 트럭과 3,000대의 기중기가 일하고 막 이러면서 3,000대의 기계가 일한다고 그러면서 2조 원을 받아갔어.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200명이 안 돼. 움직이는 차도 100대가 안 돼. 기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도대체
90%는 어디로 갔냐고. 왜 42조 원이 되냐면 24조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어. 어떤 부작용이냐? 이게 4대강 사업이 뭐냐면 결국 뻘흙을 이제 뻘흙이 아니라 강바닥에 흙을 퍼내는 거잖아. 강바닥에 흙을 퍼내면서 물을 담수율을 높이겠다고 지랄한 건데,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강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 깊은 곳을. 그래서 상류에서 물이 급속도로 온 거야. 원래 자연 상태에서 지류와 본류가 만날 때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둔덕이 있어요. 모래 언덕이. 그래서 지류가 와서 바로 휩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 언덕을 타고 들어와. 이 모래 언덕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로로 흐르는 물과 만났을 때 거기서 서서히 오랜 기간 쌓인 그 물이 지류의 이 물의 양을 조정해 줬던 거야.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파내버린 거야. 이명박이 전부 다 파내니까 지류에서 물이 급속도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국에 냇물이 다 말랐어요. 4년 전하고 5년 전하고 비교해봐봐. 5년 전에 계곡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 왜? 모든 지류가 전부 다 물이 휩쓸려 내려간 거야. 휩쓸려서 물이 다 내려갈 때 물만 내려간 게 아니라 지류에 있는 흙을 휩쓸려 내려간 거야. 왜? 자연을 복원하려고. 자연 상태를 복원하려고 지류에 있는 흙을 막 휩쓸어가지고 물이 갖고 가서 바닥에다 쌓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명박이 맨 처음에 한 거는 6m가 돼야 되는데 도로 1년 만에 모래를 상류에서 다 갖다가 다 쌓아놔버렸어, 물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명박이 뭘 했느냐면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을 콘크리트 덩어리 있잖아. 폐 건축자재 이런 거. 그런 걸 갖다 덮어놓고 굵은 쇠줄로 묶어갖고 지류의 흙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흉물스러운 공사를 하는데 10몇 조가 들어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깊이 6m로 고여놓고 이 고인 6m의 물이 보에 의해서 막혀있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어. 그래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지하수들도 말라버렸다는 거야. 지하수도 지금 말랐어요. 모든 물이 전부 이 4대강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바람에 원래 이렇게 지류에 물이 고여있고 그 물이 주변에 흡수되고 그런 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지하수가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한 거야. 전국에 지금 지하수가 마르고 있어요. 예. 심각한 문제야. 그렇게 낭비한 예산이 수십조라니까? 4대강 사업하면서. 자, 그러면서 저런 소방 방제 요원 또는 경찰 인력, 여러분 요즘에요 경찰서 가면 막 요즘에 경찰 드라마 참 많이 나와. 10, 1, 2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뭐 신의 퀴즈 뭐 이러면서 범인을 잡는 뱀파이어 검사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형사들이 한 사건에 막 조직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귀신 보는 형사 처용 막 이래가지고 한 가지 사건을 한 팀이 막 집중적으로 푸는 걸로 나오잖아. 그거 다 개뻥이야. 한 사람의 경찰이요 맡은 사건이 산더미야. 그래갖고 그 산더미 사건을 혼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 중에 가장 심한 것만 뽑아서 해. 그러니까 무슨 폭력사건, 절도사건 나면 경찰들이 뭐라는 줄 알아? 사람 안 다친 거 보면 다행이라고. 아이고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절도범 잡으면 와서 사람 해친다고. 그런다니까요. 폭력으로 이빨 3개가 나갔어. 범인 잡아달라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막 그래. 죽지도 않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범인 잡아다 줘야지 그 다음에 줘서 써줘. 왜? 경찰 인력이 모자라니까. 경찰 인력이 모자라니까 범인을 못 잡아. 예. 그래놓고 그래놓고 지금 세계의 흐름은 뭐냐? CCTV를 계속 늘리는 거야.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범죄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을 늘려야 되는데 경찰을 늘리면 월급을 줘야 되겠지. CCTV는 경찰보다 싸잖아. 그러니까 CCTV를 늘려서 범죄를 예방한다. 영화도 만들어서 막 뿌리면서 CCTV로 범인 다 잡는다.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이 개새끼들.
지금 소방방재청 해체하고 해경 해체한 이유가 뭐냐? 해경 월급, 소방대원 월급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민영화하라고. 소방대원, 해경, 경찰 다 민영화하자는 얘기야.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도 추진 중이잖아. 사설탐정.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볼 때는 우리도 국민 수사대를 꾸려야 돼. 민간 수사대를 꾸려서 이 정말 잡지 않는 범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경찰 출신 우리 편을 데리고 이 사설탐정 자격을 딴 다음에 민간 수사대를 꾸려서 그 네티즌 이 수사 능력과 이 민간 정보망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치안을 우리가 그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 마지막은 청와대를 민영화해야 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예. 자, 여러분 방금 이제 보신 그 소방대원의 인터뷰 영상 기가 막히죠? 예. 이건 지금 내가 볼 때 그 소방대원하고 해경을 민영화하려는 거야. 근데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나?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정부가 반드시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있다. 뭐라 그랬죠? 복지 분야이기도 하다. 뭐라 그랬어? 교육, 의료, 안전. 아우, 똘똘해.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천재야. 뭐요? 정부가 반드시 제공해야 될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안전.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선생님들로 바꾸고 있죠? 의료 민영화하고 있죠? 안전 민영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도대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처먹고 앉아있냐고. 교육, 의료, 안전 말고 지들이 뭘 하는데. 세금 걷는 거?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냐고. 교육, 의료, 안전 다 민영화해놓고 그거 어디다 쓰냐고. 뭐든지 해체하는 박근혜 대통령. 자, 우리 네티즌 패러디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 딱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고심 끝에 축구 국가대표 해체 결정. 나 진짜 대한민국 네티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분노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큰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요. 손석희 앵커가 배신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손석희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들을 하고 계시죠? 예, 손석희 사고 쳤어요. 굉장히 큰 사고. 자, 손석희 앵커, 정관영 앵커 봤지? 응? 손석희 앵커, 정관영 앵커. 손석희 앵커님이 재수할 때 정관영 앵커는 중학교 입학. 동갑이면 다행이게. 정관영 앵커가 손석희 앵커보다 6살이 어려. 동갑이면 다행이게. 이 손석희 선수는 말이에요. 이건 범죄라고 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예. 손석희 선수, 정관용 선수보다 6살이 많대. 아휴, 놀랐잖아요? 아니, 당연히 농담이지. 그렇고 놀래고 그래. 내가 이인영 선수한테, 그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시민운동이라 하라 했더니, 시민운동하러 갔나봐. 예.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 시작했습니다. 최규성, 노영민, 우원식, 홍종학, 김민기, 진성준 의원과 함께. NLL 대화록 유출은 무죄, 셀프 감금 누명은 유죄. 이게 검찰이냐? 그래요. 이제 좀 움직일래나? 내가 이런 식으로 조용히 있을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 그만두고 시민운동이나 하라고 막 구박을 했더니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 어디? 자, 오늘 아침 그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또 듣고 가시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첫 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어제 여야 대표가 첫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11시에 만나서 두 대표가 전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어제 내용,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 말씀도 좀 듣고요. 또 어제 주목되는 검찰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지난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NLL 문건 유출 사건.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린 것,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짚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11시에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항상 만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첫 자리는 용광로 국회 만들자 그러셨어요? 네. 예. 어떤 얘기 들어간 건가요? 어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하반기 국회의 원구성과 6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각 당의 입장을 서로 듣고 또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6월 국회를 6월 18일부터 시작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18, 19, 20일 이렇게 3일간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제 1차적인 합의를 했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원구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직 조금 그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더 대화를 이어가면 이것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 큰일 났어. 추천이 3,000개가 안 돼. 추천이 3,000개가 안 돼. 2,800개야? 보는 사람은 3,100명이 넘게 봐놓고 추천은 지금 3,000개가 안 돼? 지금 해보자는 거지. 너무 재미있어서 깜빡. 야! 깜짝 놀랬지. 추천 안 한 사람 설사할지어다. 어제 첫 시작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원래 그러니까 월요일 주례 회동을 제안한 큰 이유는요. 예. 세월호 이후에 국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커다란 그 국회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 선진국에서 보면은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뭐 심지어는 라디오에 매주 한 번씩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현안을 놓고 서로 토론도 하고 국민에게 설명도 하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여야 원내대표가 그러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좀 잘 진행이 돼서 국민들 보기에 좋은 국회, 일하는 국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중요한 수사 결과 하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7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대화록, 이 기밀 문서가 어떻게 유출이 돼서 대선에까지 활용이 됐는가? 이 수사, 검찰이 어제 결론을 내렸는데 최초 발설자인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만 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 기소를 했고 김무성 의원 등등은 무혐의 처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마 이 발표를 해놓고도요, 검찰 스스로 매우 옹색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NLL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발표 그 자체가 저는 사회적 적폐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검찰의 표상이죠. 다시 말하면 MB 정권 때는 BBK 문제가 그랬고요.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이 국정원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그런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바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국정원 대화록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 활용이 된 것이고 또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이제 그 선거에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이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홀하게 다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부끄러운 검찰로서 많은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사 기록물을 아예 없앤 것과 누설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 처분이 적절한 것이고 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 실무진이 작성해온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내용을 짜깁기 한 거라는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이 해명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검찰의 입장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치적 검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의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거 자체가 사회적 적폐고요. 검찰 조직 자체가 후진국 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검찰이 눈치를 봤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권의 눈치를 봤다. 네. 여권 실세의 눈치를 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BK 문제 같은 것은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지금 검찰이 봐준 것이고 이 BBK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많은 지금 갈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NLL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나중에 바뀐다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 어제 그런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특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특검을 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그 간첩 조작 사건, 이 부분도 지금 뭐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월호 수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누적된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가슴이 이렇게 참 씁쓸하다고 그럴까요? 슬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런 식의 불신을 받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말하자면 특검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특검할 거리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손에 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오늘이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요. 제가 잠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평가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경기 인천에서 패할 수가 있느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에서 여당보다 표를 덜 얻었다는 건 이건 사실상 진 거다라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저는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회초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선거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 후보 측이 그 송영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흑색 선전을 계속 했는데요. 유종복 당선자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흑색 선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두 가지로 듣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부패 시장이다라는 부분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빚을 늘린 시장이다라는 부분. 예. 두 가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송영길 시장 쪽에서 사실 확인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어떤 그 법적인 방향으로 것이 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관위에서도 이것이 왜곡된 사실을 플래카드에 붙였다고 해서 아마 수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영길 시장은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한 슬픔에 국민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유세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그 네거티브에 대응을 안 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발을 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송영길 시장 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판단하기로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왜냐면,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예. 아니면 또 그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데 해당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인천은 네, 두고 봐야 된다.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경기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 좀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 판단들 아프다 평가. 이제 재보선 남았어요. 네. 7월 재보선 이제 뭐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공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정치연합이 확실히 변화된 정당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예. 어찌 보면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낙동강 전투와 같은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재보궐선거 공천은 국민의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논란이 당내에 상당히 크게 일었습니다. 이번 재보선 어떨까요? 전략공천 논란 또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번 재보선에서는요, 전략공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시선과 맞을 때,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그 공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이제 선거의 승패 여부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손학규 전 대표 나오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어느 특정 인물을 방송에서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어서요. 주목받고 있는 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네. 박영선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게 제목이 그렇게 나와서 대화록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신으라고 못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일단 이제 보면 박영선 의원이 전병헌보단 잘할 것 같아. 전병헌은 이게 딱 되자마자 전병헌은 어떻게 했냐면 전병헌이 굉장히 쌈딱이었어요.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제 그 박영선 이전에 원내대표였는데 원래 원내대표 되기 전에 굉장히 저격수였어. 되게 싸움을 잘했던 거야. 근데 전병헌이 딱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그 보좌관이 잡혀 들어갔어. 보좌관이 잡혀 들어가면서 뭐라고 잡혀 들어갔냐? 뇌물수수 혐의로 잡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보좌관을 잡아놓고 이건 전병헌 보고 준 거다. 그렇게 수사를 확대해버리면 그러면 전병헌이 잡혀 들어가는 거야. 의원직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딱 잡혀 들어간 다음에 전병헌은 아무 말 못했어. 한마디도. 근데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박영선 옛날에 뭐 박영선이 돈 받았다 이러면서 나쁜 놈들이 쫙 썰을 풀었는데 그게 끝까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같은 경우가 끝까지 싸우려면 그런 어떤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돼. 근데 저런 놈들이 그런 이제 약점을 잡고 아무 말 못하게 막으면서 지난 2년 동안은 전병헌 김한길이 말아먹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박영선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박영선이 좀 중심으로 서야 돼. 그러니까 김한길로부터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김한길이가 참 이 사람이요. 옛날에 2005년 6년에도 보면 자리를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나. 그러면서 끝까지 망쳐. 완전히 망가뜨렸다 싶을 때 나가. 그러니까 이게 박영선 의원이 잘하고 싶어도 김한길이 딱딱 중요할 때마다 끊어버리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안 돼. 정말 이 김한길을 계속 내년 3월까지 김한길을 두고 간다? 그러면요, 민주연합은 내가 볼 때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70석도 못 얻을 거라고 봐. 김한길 안철수 체제로 내년 3월까지 가잖아. 그럼 틀림없이 국정원 범죄니 박근혜 그 압제니 그 박근혜 독재 막지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덮을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처리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김한길 안철수 체제로 내년 3월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9개월을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연합 의원들이 김한길 안철수를 그대로 당대표 시켜놓고
그럼 공범이야. 그 공범을 이 국민들이 찍어줄 것 같아? 아, 내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 그대로 되는 거 알지? 김한길, 안철수를 대표로 두고 지금 이 당으로 그냥 끝까지 가면 내년 3월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요 16년에 뭐 한 50몇 석, 60몇 석? 60몇 석 정도 차지하면 많이 하는 거야. 뭐 서울, 경기 뭐 이런 데 다 이럴걸? 나는 그렇게 봐요. 김한길, 안철수가 안 물러나겠다 그러면 대거 탈당이라도 해서 당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지금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로 가다 보면요 쫄딱 망할 겁니다. 예, 쫄딱 망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재보궐선거에서도 김한길계 안철수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는데 자, 오늘 약속한 5시 3시간만 방송한다는 원칙하에 그 앞에 21분 동안은 내가 수다를 떨었으니까 딱 3시간 딱 3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자, 오늘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안 한 내용 있나요? 여러분이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망치 부인이 다뤄주길 바랬는데 안 다룬 이야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꼬꼬마님 감사하고요.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별로 없어. 예. 지금 발표된 인사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못했고요. 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국가 개조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대. 미친 것 같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국가 개조에 그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느낌이 왔대. 미친 것 같아. 아, 왜 별풍쏨? 너는 이런 방송 왜 봄? 네.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니까 국가 개조라는 말. 자,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야. 영토 개조할 수 있어? 주권 개조할 수 있어? 그럼 결국 국가에서 개조할 수 있는 건 국민이란 얘기야. 국민을 개조하겠다. 국민을 개조한다는 얘기가 뭐겠어? 박근혜를 추종하는 종박이들은 살려주고, 종박이가 아니면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 종박이가 아니면 종박이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국가 개조라는 말은요, 완전히 독재적 발상이에요. 독재적 발상이고, 이런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그 김장훈 씨가 서명운동하러 나와서 국가 개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 저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고 따라하는 거냐? 국가 개조라는 말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이야. 국민을 어떻게 지가 개조해? 민주주의는 내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가 나와도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민주주의야. 왜? 내가 찍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개조 대상으로 보는 거, 그건 매우 심각한, 자기가 무슨 독재 통치자인 줄 아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 위임받은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요,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임시로 행사하는 대리인일 뿐이야. 대리인. 변호사가 대리인인 것처럼 대통령도 대리인일 뿐이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야. 어디서 지금 국민을 개조한다는 얘기가 함부로 나와.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랑 옆에 붙어가지고 74년부터 박정희가 72년부터 유신헌법을 만들고 74년부터 무지막지한 독재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 막 죽이고 긴급조치 발효하고, 그래서 5년 만에 죽었거든.
그 기간에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다닌 거야. 아버지한테 배운 게 독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식 사고방식으로 국민 개조 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대통령이 국민을 개조해. 지가 히틀러야? 자, 여러분 또 지금 대통령 인사 부분은요, 좀 총정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 내일 다시 연속해서 방송하기로 하고, 내가, 어저께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딸이 판사를 만나서 따지겠다. 왜 우리 엄마는 사실을 말했다고 3개월 징역을 살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10년 동안 선거를 못하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국회의원들은 무죄를 받았냐, 이렇게 딸이 따지러 가겠다는 걸, 그 판사도 누군가 학생의 아버지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막 설득을 해갖고 오늘 우리 딸이 결국은 따지지 않고 돌아왔다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가 어디서 오냐? 사법부에서 와요. 박정희식 독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법살인이야. 사법부를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박정희 앞잡이로 사법부 판사들을 이용했어.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선고하고 그리고 죽였던 거야. 그 판사들 역사에 남았어. 모든 판사의 판결은 남아.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지금 이따위로 아예 김무성이는 무혐의 처리했어. 전병헌만 약식 기소했어. 이런 걸 지금 보고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판사들, 지금 이 순간에 판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기록을 갖게 될 거라는 거, 그걸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김용판 무죄? 야, 정말 대단한 나라야. 김용판 무죄를 줬던 판사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김용판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 이름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이 김무성 무혐의 준 검사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사나 보자. 죽을 때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건 판사가 양심을 버린 거고 검사가 공무원의 자세를 버린 거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법치는 뭐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나라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최전선이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최전선에 사법부가 서 있어. 그 사법부 뒤에 검사가 서 있고, 내가 볼 때 대한민국 판사들은 검사 심부름꾼이야. 검사는 박근혜 이명박의 심부름꾼이고 대한민국 판사들은 검사의 심부름꾼이야. 당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당신 판사입니까? 검사의 심부름꾼입니까? 결정하십시오. 미안해요. 괜히 또 오늘 너무 셌어.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네, 망치부인 방송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까지 추천 안 하고 본 사람들 알지?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339분의 추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박근혜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박근혜 아닙니다. 재벌들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때야 되죠? 주인다운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모르고 복잡하니까 못 본 척.
근거는 없는데 새끈하니까 끌린 척.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이 중심을 똑바로 잡고 나라의 주인답게 우리들에게 권력을 임시로 부여받은 자들을 직원들로 제대로 지시하면서 이 나라 이끌어갈 책임 우리한테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됐다면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국민이 제대로 정치할 사람을 뽑아놓고 제대로 정치하라고 비판하면서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주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끊는 순간 그들은 재벌들 0.01%의 노예로 전락할 겁니다. 사람답게, 공무원답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을 만드는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주인다울 때 저들이 똑바로 공무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 끊고 어렵다 이러면서 딴짓할 때 그들은 재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돈 받고 재벌의 노예 짓을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묻는 놈들한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박근혜를 따르면 보수요, 박근혜를 비판하면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는 도덕적이고 준법 정신으로 무장하고 유능하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세력입니다. 박근혜가 그렇습니까? 준법 정신, 도덕성, 안정성, 그리고 유능함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키는 게 보수라니 누구 맘대로. 박근혜를 지지하면 종박이요, 박근혜를 비판하면 비박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수하고 진보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국민의 마음엔 보수와 진보가 둘 다 있어요. 국민 80%는 어떤 정책은 보수적으로 어떤 정책은 진보적으로 선택합니다. 국민 80%가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 꼴통들을 제외한 80%의 상식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걸 보수냐 진보냐 나누고 그걸로 편갈라서 지역으로 싸움 붙이고 성별로 남자 여자 싸움 붙이고 세대별로 싸움 붙이고 보수 진보로 싸움 붙이고 그래 그렇게 0.01%가 권력을 유지해가는 나라 우리 손으로 우리 대에서 끊읍시다. 음악하고 너무 안 어울린 것 같아. 자,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방송은요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려요. 내일 와가지고 막 몇 분 남았다 그러기만 해봐. 잠수 타버릴 수도 있어. 선동?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네 마음이 동한 게 내 탓이냐? 눈은 높아가지고 지랄이야 진짜. 내일 만나요. 내가 뭐 쥐를 꼬셨어? 쥐가 혼자서 막 흔들린 주제에 나한테 시비야? 눈은 높아가지고 미치겠지. 나더러 누가 에잇 별창 그러면 이쁘단 뜻이지? 환장하려고 그러잖아.